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틀 전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 성격인 듯한데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제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승진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세력들은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진부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지금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반발로 보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윤영찬 의원의 발언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의 목소리 좀 더 길게 들어보겠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수계에 의해서 지명을 받았고 국정 운영을 해왔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항상 체제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이데올로기화하는 그런 특성들도 있는데 지금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고 이전 정부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도 작용하는 거 아닌가. 열등감이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발언 어떻게 일단 들으셨어요? 자, 우선 윤영찬 의원이 그렇게 좀 심한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유독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말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쿠데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언제 군대를 동원했나요? 언제 비합법적인 그런 방법을 동원했나요?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맡겨진 것은 결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게 검찰총장의 임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모두 다 대통령의 허락받아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허락하지 않는 수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일이 수사할 때 주요 인사 수사할 때
그 대통령의 어떤 재가를 받아서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독재 국가고 직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게 검찰이지 언제 청와대의 허락을 받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따져본다면 지금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를 했다, 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지 말라는데 했다, 이런 이야기는 성립하지가 않는 것이고 예.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청와대가 바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윤영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이 쿠데타로 한 게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조국 수사로 뽑은 게 아닙니다. 예. 조국 수사는 그 선거 과정에서 하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효과인 이 사건에 불과한 것이지. 과정이겠죠. 그렇죠. 이게 윤 대통령을 뽑은 사람은 다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그런 윤 대통령을 놓고 쿠데타를 했다? 언제 군이 동원됐나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군은 아무도 동원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의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제 쿠데타라는 사전적 의미, 비합법적인 찬탈, 혹은 뭐 요즘은 무장 반란 뭐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다. 정당성을 주장을 하다가 극단적인 발언이 나왔다. 최근 이런 반국가 세력 발언. 이게 정말 이 의원 생각처럼 말씀은 어떤지 궁금한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반국가 세력, 반국가 뭐 이런 작태, 그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닐 때 이런 발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문재인 정부에 무슨 열등감을 느낄 게 있죠?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우리가 뭐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치를 잘했고 많은 성과를 얻었다면 왜 정권이 교체됐을까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주 성장, 그다음에 대북 정책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파탄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열등감을 느끼게 있죠? 저는 저거 자체도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말 이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면 정권 교체가 안 됐어야죠. 국민들이 그러면 당연히 정권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왜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겠습니까? 그만큼 5년 동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부동산 실패라든지 등등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 말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 비서관께서도 윤영찬 의원 잘 아실 테니까 그 문재인 정부의 수석도 지냈고, 쿠데타라는 표현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수위가 높은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한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물론 주어 없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전임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엄청난 폄훼와 민주당을 겨냥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선을 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팽배하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신의 장관을 지냈던 장관 출신 인사들은 줄줄이 기자회견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현직 국회의원인 민주당 의원들도 모여서 함께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사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전임 정부를 이런 식으로 적대화시키고 종전선언을 뭐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도 않는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직접 퍼뜨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고 분노가 상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영찬 의원이 평소에 그렇게 강한 언행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지금 이 모든 상황의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컴플렉스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본인의 이제 견해까지도 섞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뭐 윤영찬 의원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판을 받을 수도 선을 넘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있으니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역시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먼저 지금 사실은 전임 정부를 향한 근거 없는 폄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점에서 윤영찬 의원의 발언은 정당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그리고 조국 수사를 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됐다는 게 지금 민주당 한 의원이 보는, 윤 대통령을 보는 시각입니다. 어제는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민주당 민영배 의원이 탄핵 시사 발언을 했다가 뭐 주워 담긴 했지만요. 오늘 또 쿠데타 발언까지 이어서 나왔기 때문에 여당의 반응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아마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그러면 저희들은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그것들을 조목조목 제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탄핵을 신청하셨다고 얘기했어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네, 열어두겠습니다. 탄핵으로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하고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수렴할 것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윤영찬 의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취지 발언했는데 정말로 그 정제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반이 뽑았으니까 그럼 국민의 선택을 폄훼하는 거냐? 악의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말이다. 바로 맞받아쳤어요. 네네, 제가 봤을 때 윤영찬 의원은요. 쿠데타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쿠데타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군인이었습니까? 제 기억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총도 쏘지 않았던 것으로 전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예. 제가 살다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한테 열등감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예. 무엇보다도 왜 정권 교체가 됐는지 아직도 민주당은 모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정치 초년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왜 패배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후보를 잘못 뽑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후보의 개인적 문제가 너무 크니까 뭐 대장동도 있었고 법인카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압도적인 다수당 여당이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보한테 끌려다니는 당이 어떤 당입니까?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거는요. 지금 2023년 그 국민소득 35,000불 선진국에 다다른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지금 쿠데타 운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설령 윤석열 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사람들도 네.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적어도 윤영찬 의원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께서도 좀 약간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윤영찬 의원이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 뭐 가까운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윤영찬 의원의 저 발언 이후에 또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그 폭력적 언동이다. 잘못된 발언 주워 담은 일이 몇 번째인가라고 SNS에 바로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좀 해석 여지가 많아요. 그렇죠.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한국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 귀국을 해서 첫 일성이 본인도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제 나온 이야기들은 현 정부의 어떤 미흡한 점이나 실정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본인이 좀 해결하겠다, 할 일을 찾겠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낙연 대표가 정치를 재개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정치 재개의 어떤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전선을 구축해서 선명한 야당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를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저 비판 발언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낙연 전 대표가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에 대해서 뭐 반국가 세력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주워 담고 해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반복돼 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몸을 담았던 이낙연 전 대표나 윤영찬 의원 뭐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현종 의원님. 일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 내 정치공학적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갈등과도 맞물리면서 좀 두 사람 다 선명성 있게 뭔가 전투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윤영찬 의원이 왜 이렇게 거친 언어를 썼을까라는 걸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당내에서 지금 뭐 또 이 이재명 대표 측과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제 그 갈등들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에서 주로 한 공부가 또 낸 책이 이 주로 외교 관련된 책이거든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종전선언을 거의 본인들의 어떤 정체성처럼 2018년 판문점 회담부터 시작해서 예. 끊임없이 정말 퇴임하기 직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집단 보호 본능처럼 나온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을 통해서 사실상 정치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의 장이 일단 펼쳐진 겁니다. 신호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바로 이 부분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같은 친문의 정체성과 같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했기 때문에 예.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의 활동의 어떤 장이 마련된 것이고 아마 조만간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을 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이 전선 이게 형성이 되면서 마침 어떤 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활동이 상당히 수월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만간 아마 뭐 입장을 낼 텐데 그렇게 되면 이낙연 그다음에 문재인 여기 어떤 연대 전선이 형성이 되고 친문들이 함께 어떤 뭉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게 어떤 친명과의 어떤 좀 갈등의 골. 왜냐하면 지금 친명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시마 문제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친문 계열에서 어떤 이번에는 종전선언의 문제.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통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활동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정책 해석을 해봅니다. 저 발언에 대해 여당에서는 국민 선택을 폄하한 거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저런 강한 메시지와 함께 어제 집권 2년차 개각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뒷얘기로 알려진 게 있는데 윤 대통령이 차관으로 지명돼 떠나는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점심을 함께하면서 특별한 지시를 하나 내렸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에 마비된 먹이 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과 만나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당부는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 선언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윤 대통령이 이제 비서관에서 차관으로 승진해서 떠나는 그 사람들 불러놓고 점심 때 이제 점심 같이 먹자고 얘기했는데 밥 제대로 먹지 않고 본인의 말, 이제 특별한 지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대통령실도 회자가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권 카르텔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검찰총장이면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에 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직 검찰총장이 아무리 봐도 이런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권 카르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임 정부에서 이권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태양광도 있었고 건설 현장에서도 그렇고 보조금에서도 세금이 줄줄줄 새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이권 카르텔의 끝판왕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제가 부분입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공소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방자치권을 사유화한 고질적인 지역 토착 비리가 있었다. 그다음 공직수행에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권력형 부패 범죄가 있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계속 방탄하고 그 방탄의 벽 뒤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대통령이 좀 센 이야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 설명을 하나 해볼게요.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 그러니까 기득권. 이 기득권들이 권력을 사유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국민 약탈 막아야 이건 사실
어제 얘기한 게 아니라 2년 전 윤 대통령이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했던 말, 2년 전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 됐네요. 네. 사실 이거는 뭐 여야를 뛰어넘어서 저도 이렇게 사회를 보면 각 분야의 어떤 이권을 가진 어떤 이 그룹들이 정말 우리 사회를 탄탄하게 묶어놓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의료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의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사수 증언하는 거 그것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조계 한번 보시죠. 법조계 같은 경우도 변호사 단체들이 지금 로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절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이 건설 현장이라든지 민노총이라든지 각 분야에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탄탄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엮여져 있고 요즘 뭐 보면 학계 같은 경우도 연구비 주면 대부분 다 50대, 60대들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실제로 30대들 같은 경우는 연구비를 거의 못 가져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연구 성과를 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부가 많은 돈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각 분야의 어떤 카르텔이 너무나 공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차관들 내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국토부, 뭐 해양수산부 등등 각 분야에 걸쳐서 이런 이권 카르텔 당신들이 가서 한번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국가가 몇 천억씩 수천억씩 해서 지원하면서 하는데도 성과가 없다. 그럼 그거 줄여야 된다. 그런 것들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직사회가 여기하고 결탁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잠깐 말씀 끌어 죄송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틀 전 자유총연맹에서도 돈과 출세를 위해서 혹은 뭐 이권 카르텔, 돈과 출세 이런 표현을 좀 쓰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최근에 사교육 관련돼서 학원과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교육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엮여져서 이 뭐 26조 원이나 되는 사교육 시장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에서 좀 타파를 해야 된다. 아마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어떤 이권 카르텔이 정말 조금씩 무너져야지만이 가능하지.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이 직역 간에 또 각 이권 그룹들 간에 무한투쟁밖에 일어날 수 없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박성미 비서관님 또 해석하기로는 이걸 잘못되었던 문재인 정부 이 공직 사회, 문재인 정권의 색채를 빼라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권 카르텔이란 말을 대통령이 굉장히 반복해서 자주 쓰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때때로 좀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이 국정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흑백 논리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수사, 감사, 감찰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공공의 적을, 보이지 않지만 공공의 적을 상정하고 그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강하게 쳐내는 것이 결국에 개혁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경일변도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 대통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번에 지시사항에도 마찬가지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싸워달라라는 것이 과연 지금 공직을 하러 가는 이 차관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사실 저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세계관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계관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뭐 단순히 제가 폄훼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자유라는 단어도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권 카르텔 역시도 무언가 지금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권 카르텔을 반복적으로 외치는 것이 결국에 본인에게 비판적인 세력 또는 본인을 비판하는 세력을 상정하고 적대화하거나 악마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말하기로는 윤 대통령이 친임 차관들에게 이런 특명을 내렸고 실제 차관들이 또 각 부처로 이제 갔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요. 이번에 발탁이 된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의 충격적인 말행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극성이던 지난 2021년 8월 4일 청와대에서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군인들의 마스크를 벗게 하라는 지시였는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전단 금지법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하루빨리 이 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분이 운영하는 유튜브 내용입니다. 유튜브 편집하는 저희 보좌진들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보는데 저도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군 마르타 생체 실험, 세월호, 이태원 두판 등 허위사실, 저질 저급한 자극적인 내용들로 극우 보수층을 선동하는 내용들이 질비했습니다.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어제 첫 번째 윤 대통령의 개각 중에 야당에서는 뭐 삼김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뭐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권익위원장. 근데 특히 이 영상으로 만나봤던 김치환 인재개발원장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일단 그런 기조가 큽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논평도 나왔냐면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를 고위공직자로 채용하시느냐 이제 이런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것이 김채환 인재개발원장이 예전에 이제 운영했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시게 된다면 뭐 앞서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의 영상도 나왔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 군인들에 대해서 생체 실험을 했다든지 뭐 이태원 참사의 뭐 구판이라든지 사실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너무 편향돼서 치우친 분이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임명된 자리가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시고 인재를 개발하는 곳인데 과연 적임자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고요. 야당으로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잘못됐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인재개발원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특히 그냥 특정해서 인재개발원장 얘기만 하면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됐다 물러났을 때 아니 SNS에 그런 글 쓰는 거 천안함 자폭 같은 걸 쓴 거 금방 보면 이 사람이 부적절한 걸 알 텐데도 임명했냐. 그래서 당시 여당 국민의힘이 많이 비판했거든요. 근데 유튜브 저 부분도 만약에 좀 논란이 있다면 대통령실이나 혹은 뭐 검증해서 충분히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저 부분이 안 됐다. 이걸 또 야당에서는 좀 캐묻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저분이 과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적합한 인물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가지고 공무원 인재개발법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타나 있는데 보면은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5급 이상, 특히 이제 고위공무원들 교육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래서 제가 그 원장이 어떤 분들이 됐는지 쭉 봤더니 주로 이제 행시 출신의 고위공무원들 차관급이니까 그런 분들이 쭉 그 원장을 갖다 하셨고 좀 독특한 분이 양양자 의원이 여기 원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인데 이 김채환 원장이 여기에 합당한 분인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재개발원에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의 그 역량과 그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를 스스로 입증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일단은 그 야당의 비판이 그렇게 무리한 것만은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군 생체 실험 얘기 뭐 이런 주장을 과거 본인 유튜브에서 했던 모양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오늘 이재명 대표는 극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썼고요. 오늘 윤 대통령의 행보 하나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복선전철 개통식에 참석을 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만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시내 나올 때 3호선 타는 안국동 이런 데서 약속을 해갖고 3호선 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경의선 갈아타고 1시간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타면 거의 한 40분. 하나네요. 좀 장난이지. 부산도 이런 터널 방식으로 지하철을 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해선만 전용으로 서해선 전용선. 원판 투전하는 거라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전철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현장 행보는 영상으로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구국의 영웅 얘기입니다.
국군 최초의 사성 장군이자 6.25 전쟁의 영웅인 고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이 오늘 출범을 했습니다. 초대 이사장,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장군님은 1950년 6.25 남침전쟁으로 대한민국이 존폐 기로에 처해 있을 적에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해졌고 전쟁 양상을 수세에서 공세로 일거에 바꾸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전공을 세우신 탁월한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 체결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현재의 한미동맹 초석을 다지신 구국의 영웅입니다. 미군은 지금도 백선엽 장군님을 6.25 전쟁에서 최고 명장으로 평가하며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인의 표본이자 우리 시대 제복을 입은 영웅이십니다. 다음 달이 백선엽 장군의 서거 3주기더라고요. 그래서 출범 오늘 또 3주기 앞서서 백선엽 기념재단이 출범을 했는데 초대 이사장이 김관진 전 장관, 백선엽 장군을 기르는데 좀 많이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이제 따님이 김관진 장관에게 이 이사장을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고 또 이제 김관진 장관이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백선엽 장군 서거 3주년 앞둔 기념재단이 이제 공식 출범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백선엽 장군의 역할,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보다도 미국이 더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절멸의 위기에 있을 때 이 다부동 전투에서 정말 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서 반격의 어떤 시작점이 되었던 게 바로 이 백선엽 장군이었거든요. 당시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본 미국의 장교들이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장군이 있었나라고 극찬할 정도로 지금도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오면 정말 존경을 표시합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백선엽 장군이 옛날 젊은 시절에 간도 특설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친일 인사로 분류를 해서 정말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모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더군다나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부하들과 함께 묻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전 현충원에 묻혔는데 이걸 또 파묘를 하겠다. 파내겠다는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저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여야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우리가 왜 이게 존재하는지, 그걸 위해서 노력한 분들, 힘썼던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와 또 우리가 존경을 표시하고 예우를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럴 때 단 하나의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전체의 업적을 폄훼해버리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이제 기념전에 들어선 만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뭐 용사라든지 우리 6.25 참전 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들을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오후에 대방동에 있는 공군 호텔에서 이 창립대회 출범식이 열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 앞서 잠깐 화면에도 지나갔는데 김영오 전 국회의장도 자리를 했고 당연히 이제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여사 다 각기각층의 인사들이 참석을 해서 오늘 그 출범식을 좀 빛냈습니다. 그 정혁신 변호사님. 네네. 사실 백선엽 장군이 고인이 되고 서거했을 때도 사실 그 추모를 두고도 기억하시겠지만 갑론을박이 있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파묘 논란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윤 대통령의 보훈 행보 혹은 김관진 전 장관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임명이 됐다. 여러 가지 좀 흐름들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실 그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과가 있어도 그 과를 공으로 덮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공을 인정을 갖다 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립묘지법이 있는데요. 저기 안장 대상자를 쭉 보면은 백선엽 장군이 빠질 수가 없을 정도로 규정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립묘지법을 개정해가지고 파묘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정하겠느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는 2장을 명하도록 하겠다. 이런 규정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그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 백선엽 장군 관련해가지고 이미 기념사업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념재단이 오늘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 백선엽 장군의 공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보면 김건희 전 장관 이제 윤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위 민간위원도 맡고 있고 이번에 백선엽 장군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까지 맡았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핵심 내용만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민주당 내 갈등을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2위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 불리는 추미애 전 장관일 겁니다. 근데 추 전 장관이 최근 이런저런 목소리를 키우는 게 민주당 안에서도 본인 총선 출마를 위해서다. 뭐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들어야겠지만요. 추 전 장관이 2년 전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좀 호흡을 좀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님께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검찰개혁 여기까지 오는데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나가. 네. 큰일이구나. 허무한 결론이었죠. 제가 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충분히 드렸어요.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당에서 요구한다. 당에서 재보궐선거 치러야 되니까 검찰 이슈가 퇴장해야 된다. 당시 청와대에서 있었던 내막을 처음으로 공개한 추미애 전 장관인데 추 전 장관 주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에게 물러달라고 말했다. 뭐 이게 핵심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하다 못해서 본인이 직접 뉴스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뉴스의 중심을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달라고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고위공직자들이나 정말 고위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무덤까지 갖고 와야 될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같은 지금 있는 대통령이 자기를 장관으로 임명해줬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임명의 어떤 비화 저런 거를 지금 공개한다는 것은 추 전 장관도 이제 마음이 급했구나. 뭔가 이슈를 만들어야 되고 또 본인이 자꾸 이렇게 TV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또 하니까 저희가 또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자도 이게 좀 다루는 게 적절한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은 이게 다 하나에 뭉쳐지죠. 결국 저는 총선을 위해서 본인의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 본인을 일단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요.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은 정말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갈등을 빚으면서 그때 여권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거든요. 굉장히 문제를 그냥 그게 안 일으키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문제를 크게 일으켜서 그걸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잘못은 전혀 모르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청와대에 불려갔는데 본인이 그 사퇴를 이 답을 안 하니까 당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냥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사퇴를 했다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사퇴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까지 있을 정도로 당시 여당과 청와대에서 정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는 검찰 개혁이고 뭐가 안 되겠다라고 한다는데 본인은 전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내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자르느냐. 아직까지도 저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2년 전 얘기. 믿기지 않았고 본인에게 물러달라고 했을 때 농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절 유임시켜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혹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 했지만 결론이 똑같았다.
또 있어요. 이 얘기, 추 전 장관의 얘기. 그래서 소행하겠다고 했더니 당에서 재보궐선거 치러야 하니까 검찰 이슈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대표는 또 공교롭게도 이낙연 전 대표였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도 본인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검찰개혁 선봉에서 그때 자기 뭐 사실상 자르지 않았으면 이게 다 관철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화두를 본인의 브랜드화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을 본인이 하고자 했고 그 부분을 완성하고자 했는데 임기를 그 소임을 뭔가 이제 사퇴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가지 정치적인 뒷얘기들을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도 그리고 진보 진영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그리고 당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는 뭐 추 전 장관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지금 알기도 어려운데요. 그러게요. 사실 여부도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 4.7 재보궐선거 시점으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 그 선거 직전에 LH의 그 투기 사태가 터졌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당시 선거에서는 물론 검찰개혁 이슈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컸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 시기에 저 어떤 정치적인 뒷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호사가들이 보기에는 사실 뭐 본인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이 오랜만에 일치한 것 같아요. 추 전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당에서 선거 치러야 되니까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 당시 재보궐선거 결과 잠깐만 보고 올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국민의힘의 반전의 시작은 이번 당시 재보궐선거였을 겁니다.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고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 뭐 대략 큰 표 차이로 당선된 뭐 이 얘기를 추 전 장관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른바 추윤 갈등의 주요 장면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단호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알란드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법원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검찰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뭐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 하실 건가요?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님한테 한 말씀. 검찰총장이 복귀한 마지막 장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려진 추미애 전 장관의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인터뷰와 또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박원순 전 시장 변호인으로 잘 알려진 정철승 변호사가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추 전 장관이 과거에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예요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윤 의원도 그렇지만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기회주의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한 이야기 아닌가 싶어요. 기회주의자는 일관성 없이 그때그때 윗사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행동하는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 대통령 보고 추미애 장관이 기회주의자라고 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더 위에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일편의 모양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나는 법무부 장관을 더 하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인사권이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까? 장관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한테는 임기도 없어요. 오히려 검찰총장은 2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법적으로 있지만 장관은 뭐 오늘 뭐 조국 장관도 금방 뭐 며칠 하지도 않고 그만둔 것처럼 거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 가관인 것은 정철승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시점에 이걸 왜 이야기하는지 전 참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참 야당의 상황은 총체적으로 난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비판적인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가장 뭐 낮은 수준의 표현, 비판 아닌가 싶기도 한데 박성훈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좀 이 내용을 해석하셨어요?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체제에서 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추미애 대표에게 그런 검찰개혁의 키를 쥐어주고 여러 가지 뭐 추윤 갈등이다 뭐다 굉장히 갈등이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도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많은 배려를 했다. 많은 기다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 정철승 변호사라는 사람의 SNS를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뭐 말 또는 뒷담화가 흘러나오고 그것이 전임 정부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대통령을 저렇게 사실상 욕보이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것이 추미애 대표의 SNS가 아니고 추미애 대표로부터 전해 들었다라는 식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말을 옮긴 것이지만 맞아요. 이건 뭐 다 전원의 전원입니다. 그렇죠. 뭐 저것이 기회주의자든 만약에 뭐든. 사실이 아니라면 정철승 변호사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것이 정말 추미애 대표의 입에서 나온 사실적인 발언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본인의 여러 의도는 있겠지만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에 대한 뭐 여기서의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다녀와서 군에 제때 복귀하는 걸 두고 장관 재임실에 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일부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제 법사위 공방 잠시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업무관이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엄청 당군인이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당군인이 제일 많이 열람했고 전현희 건에 대해서 열람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3년 전 국민권익위 안으로 좀 들어가 봤을 때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현희 전 위원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뭔가 이끌었다. 뭐 이런 보도 내용이었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이 이제 탈영 시비가 있었죠. 이제 그런 문제 이제 그 들어와야 될 때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엄마 찬스를 썼다 뭐 등등 이런 이제 내부 공익 제보자의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논란이 돼서 당시에 서울 동부지검에서 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관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을 지휘를 했는데 문제는 장관의 아들이 이제 검찰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전례가 있습니다. 박은정 그 인권위원장 권익위원장 시절에 당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를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일 때 한 것에 이해충돌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당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충돌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지금 최근에 나온 진술에 따르면 당시에 모 국장이 이 관련돼서 당시에 이 전현희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실무자들이 알아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실무자들이 전현희 당시 위원장이 모든 걸 다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A 국장한테 당신이 방송에 나가서 이거 실무자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해서 실제로 그 담당 국장이 M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감사의 내용에 있었는데 문제는 최초의 감사 보고서에 있었는데 나중에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그거 없었다는 말이죠. 그게 사실 어제 이제 그 논쟁의 어떤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시에 그렇다면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이 당시 주심이었는데 왜 이걸 뺐는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당시에 전현희 위원장은 왜 A 국장에게 압박을 넣어서
당시에 이제 본인이 관여 없는 것처럼 마치 실무자들이 알아서 한 것처럼라고 압박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됐어요. 모든 유권 해석은 실무지지한 것으로 알아. 정 변호사께서 보셨을 때 이 실무지지한 것으로 알아. 이게 만약에 정말 수사 결과 다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중한 혐의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감사 보고서를 봤어요. 이게 감사원에 가면은 그 감사원 그 사무 처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사 보고서는 공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열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제가 감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걸 갖다가 다운 받아 가지고 출력을 해서 대충 한번 봤는데 지금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래 실무 담당 국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전현희 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더니 전현희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가정적인 사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제가 봐도 제가 국장이라도 위원장님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런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바뀌었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보도자료 배포할 때에도 내가 전혀 관여한 게 없고 실무자들이 다 한 것이다라고 발표해라.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원칙대로만 따지면 이런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했으면 만약에 국장이 밑에는 과장한테 이렇게 했으면은 감사원에서 당연히 징계하라고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누구냐면 전현희 위원장이잖아요. 원래 징계는 위원장이 밑에 있는 사람, 기관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현희 위원장한테 전현희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 징계하라. 이렇게 하면 셀프 징계가 될 거니까 제가 위원장이라도 내가 스스로를 징계하겠습니까? 그걸 못할 게 아니까 이제 감사원에서 기관주의를 한 것인데 마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뭐 수사선상 아니냐 뭐 이 얘기일 텐데 근데 전 위원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실무진이 진술이 있었던 거죠. 전현희 전 위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 실무진의 증언인 것인데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전현희 전 위원장의 입장과 그리고 실무자의 증언이 정면으로 지금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수사 요청이 돼서 수사가 될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뭐 대질이 필요하다면 대질까지 거쳐서라도 그리고 또 그 관련자들을 추가로 그 진술을 확보하다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현희 전 위원장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아직 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므로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관련된 오랜만에 정치권 이슈, 법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아까 이제부터 야권 내 갈등 얘기를 제가 두 번 전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친명 비명 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준비한 5위 이 얘기는 바로 이어서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이재명 대표가 오늘 8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증인신문도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다른 재판에서 유동규 진술 흔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묵묵부답 재판정에 들어가는 이재명 대표인데 오늘 8번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좀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유 전 본부장 얘기는 과거 호주 출장 당시에 정진상 전 실장의 입김이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추가 자막이 좀 들어올 텐데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오늘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여러 증언 내용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두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첫 번째는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그 종상형 4단계.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외국 호주 출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증인으로 들어보는 건데 사실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판사도 뭐 독심술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이게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러 정황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같이 그 호주 출장을 갔던 직원들이 성남시 직원들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출장 온 줄도 몰랐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한다면 그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뭐 보니까 둘이 뭐 골프 치러도 또 따로 가고 뭐 요트도 뭐 타러 가고 그런 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결론에 나올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기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대선 직전에 대장동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직접 신문을 했고요. 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해서 당시 호주 출장 당시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은 어떻게 출장자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그 일정이 비밀일 수 있냐 했더니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아니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했지 않냐 이렇게 맞받아친 법정 공방이 있었던 내용들이 아마 오늘 8번째 재판에서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재판 속보를 좀 마무리를 하면요. 그런데 앞서 저희가 뉴스탑 저두에 윤영찬 의원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쿠데타 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발언 말고도 작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일화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2021년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셔라. 물리적 화합을 위해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신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저는. 송영길 대표는 어떡하죠? 라고 물어채고 오히려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은 마땅히 지겠습니다.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법화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이낙연 대표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절실하게 요청이 왔죠. 그 짧은 기간 동안 68곳의 유세현장을 다녔어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니까 이낙연이 안 도와줬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도 잘 안 알려진 뒷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또 짚어보긴 할 때지만 일단 저 윤영찬 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개딸들이나 이제 친명계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열심히 뛰지 않아서 우리가 대선에 졌다. 본인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윤영찬 의원이 이제 라디오에 나가서 그때 비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경선이 지고 난 다음에 윤영찬 의원과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시켜주면 뛰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송영길 대표 있는데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제안을 한 게 그러면 공동으로 상임선대위원장을 해주면 되겠냐 하니까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송영길이 내가 중학교 11년 후배인데 어떻게 둘이 같이 나갈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이 터진 겁니다.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다급하게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상임선대위에 맡으면서 전국을 돌며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돕고 싶어 도운 게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열심히 도우려고 몇 차례 제안하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부터 차놓고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선거 뒤에 열심히 도왔는데 근데 왜 나 때문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이런 친명의 주장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유영찬 의원이 당시 비화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모 씨인가요? 검찰이 1년을 구형한 걸로도 기억이 나는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절실하게 요청했다. 좀 위기니까 상임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혹은 선거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 내용은 참 많이 주목이 좀 되거든요. 좀 아무래도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귀국과 동시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의 회동이 언제 되는 것이냐 또는 두 사람의 갈등이 계파 갈등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 측에서 지금 일종의 지지자들의 공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른 것은 바로잡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 직전에 독일에선가요? 강연을 했는데 그때 수박이다 이런 포스터를 들고 난입해서 강연장에 찾아오셨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야 될 시간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낙연 전 대표 측에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때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이 외교 전략 노선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지지자분들께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 사실은 그 독일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 상에서라든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과정이다 보니 아마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직접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망치거나 민주당에게 뭔가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뛰고 싶었고 열심히 뛰었다. 주어진 그 한계나 환경이 있었음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입장을 전해주려다 보니 저렇게까지 사실상 비화에 가까운 내용들까지도 지금 좀 공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이재명 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조율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그래도 조만간 머지않은 시간에 회동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당장은 또 아닐 것 같다는 관측이 많아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그 법화 사건 이후에 뭔가 그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절실하게 했다. 이 발언 말고도 여기 보면 이낙연 전 대표 크게 쓰셔야 된다고 했더니 그럼 송영길 대표는 어쩌냐라고 답해서 당황했다. 이게 이낙연 대표 측이 당황했다는 건 송 전 대표는 그냥 현직 대표고 네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시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과거 라이벌이었으니까 그 라이벌을 좀 더 중히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런 답변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두 사람이 합쳐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그 대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장동 문제를 터뜨린 사람이 이낙연 대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낙연 그 대표 입장에서도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제대로 선거 관리를 했었으면은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이낙연 그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금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다 피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서로의 생각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윤영찬 그 의원이 아무리 이낙연 그 대표의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두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난망한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서로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싼 주변에서 저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저희가 한 화면에 모아봤습니다.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의원들도 계시고 세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열받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저희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 끝까지 믿고 지킬 거니까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야. 만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을 좀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귀국하는 자리에서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SNS는 물론이고 당 게시판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이게 개딸의 소행으로 보여요.
이런 거 좀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신천지하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자꾸 당 게시판이나 올리는 사람들 좀 혼 좀 내줘야 됩니다. 개딸들이 신천지 얘기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귀국한 후에 신천지 연류설 같은 이제 사실은 허위 사실들이 좀 유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류설, 신천지 연류설을 퍼뜨린 사람들이 뭐 개딸인지 또는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두고 혹시라도 뭐 개딸 쪽에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있는 단계라고 하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갈등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신뢰가 먼저 회복돼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신뢰 회복이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저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일단 만나고 회동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께 당원들께 신뢰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고 빠른 시일 안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아마 이제 봉하마을도 가실 것 같고 양산에도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만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당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계파 갈등이라든지 갈등 이런 우려가 더 잦아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터지니까 이낙연 전 대표 찾더라. 이건 이제 윤영찬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최측근의 일단 주장이니까 아직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반응은 제가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는데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 있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여전히 화제 인물 얘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단연 화제는 아무래도 장미란 문체부 신임 차관일 겁니다. 깜짝 발탁의 뒷얘기들이 오늘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아무 꿈도 없었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욕조 선수가 되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장미란 재단을 통해서 저의 재능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장미란 현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입니다. 체육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한국 체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차관, 장미란 차관, 김대기 비서실장이 추천한 걸로 좀 일부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김대기 실장이 이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장미란 선수 지금 뭐 차관이죠. 차관이 정말 여러 가지 훌륭한 점들이 많긴 하고 또 국민적 인기가 높은데 문제는 또 이 행정가는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특히 또 나이가 이제 뭐 40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행정가로서 적합할 것인가, 또 너무 또 나이가 어린 게 아닌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야기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한번 만나보서 한번 면접 같은 걸 해보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직접 만난 사람들이 아 이거 해도 충분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장미란 선수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또 식견이라 이런 게 충분히 차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판단이 섰다는 거죠. 뭐 그동안 장미란 선수를 취재했던 많은 기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장미란 선수의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이 체육 행정과 관련해서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또 본인의 어떤 열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뭐 충분히 차관으로 임명할 만하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이제 했던 뒷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었던 건 역도 선수 시절에는 인성과 실력 모두 겸비했지만 과연 체육 행정의 전문성이 있냐. 근데 그 부분도 좀 검증해 보니까 모두 다 삼박자를 갖췄다 이 얘기인데 사실 선수 시절 뭐 제가 인성과 실력 높이 평가하는 그 기자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 직접 취재를 했을 때 장미란 차관을 10여 년 전 스타우감도에서도 당시에 박태원 선수나 김연아 선수보다도 훨씬 더 우리 국민들이 장미란 선수를 좀 많이 사랑했었더라고요.
그렇죠. 장미란 당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실한 이미지, 그리고 순박한 이미지도 있고 믿음직스러운 이미지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호감도를 받았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뭐 박태환 선수, 김연아 선수, 뭐 이용대 선수 모두 다 국민들이 엄청 사랑하시는 그런 스포츠 영웅인데 그중에서도 참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한 놀라운 일일 수 있는데요. 당시 2012년도 하면 또 런던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예. 런던 올림픽은 장미란 차관도 잊지 못할 올림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또 국민들께 감동을 주었던 올림픽이었는데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 장미란 선수가 어깨 통증, 어깨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상 3차 시기에서 170kg을 신청했는데 역기를 들고 뒤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고 뭐 눈물을 보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그 경기를 마치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소 보이는 모습에서 국민들께 또 많은 감동을 선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림픽의 반전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장미란 당시 선수가 4위를 차지했었는데 2016년도에 3위를 차지했던 그 선수가 약물에서 맞아요. 걸려서 결국에는 동메달을 또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장미란 선수가 여러 가지로 또 국민들께 감동을 주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전해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짧게 한번 보면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다 읽진 않고 뭐 이런 비판 악플들도 일부니까 이걸 저희가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마치 그 전까지는 상당히 높이 평가했던 한 선수 그리고 차관을 이제 마치 한 정부의 몸을 담다 보니까 뭐 부역자라든지 혹은 뭐 커리어에 먹칠하는 거다. 이런 평가 혹은 이런 강성 지지자들의 그 논평, 댓글을 좀 어떻게 한번 받아들이십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체육인에 대한 은근한 비하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모경 선수는 왜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맹목적인 그 정파성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엇을 해도 다 비판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판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갖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그 장미란 그 차관은요.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다 취득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도 역사상 최고 기록을 보유한 그런 분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한 분야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한 사람은 다른 분야에 가서도 일 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이른바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그렇죠. 다른 분야에서도 또 접목해서 일 잘한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미란 차관이 이번에 역량을 잘 발휘해가지고 다음번 개각대회는 문체부 장관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장관까지. 차관 일 또 잘하고 하면 뭐 그럼요. 체육행정뿐만 아니라 문화 부분까지도 그 장 차관이 섭렵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바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박성훈 비서관이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그 내 편, 네 편 갈라서 누구가 그렇게 친하면 또 비판하고 우리 편으로 오면 뭐 추앙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게 바로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 가나전에서 2골 넣어서 뭐 국민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조규성 선수. 작년에 청와대 영빈관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셀카 찍었는데 이걸 두고 또 당시에도 일부지만 악플 달려서 당시에도 좀 논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조규성 선수라든지 장미란 차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께 굉장한 기쁨을 또 선사해준 선수들이거든요. 또 굉장히 개인적으로 노력도 많이 했을 것이고 국민들께서도 사실은 정파 상관없이 다 응원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인물과 엮이게 되면 뭐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은 엮인 거죠. 윤석열 정부의 차관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선수들에게 우호적이었던 분들도 정치색이 포함된다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는 이유로 또는 정치적 인물과 엮이게 된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악플을 달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는 그 선수들의 인생이나 살아온 길에 대한 것들을 좀 부정하는 듯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고 사실 이번 차관 인사에서 저도 탐탁치 않은 부분이 많지만 그나마 저는 장미란 선수는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을 잠깐만요.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이번 인사 개각을 인사가 망사다라고 했는데
장미란 차관은 예외라고 박 비서관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비판할 수 있어도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나 예. 또는 뭐 인사에 있어서 혁신성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뭐 다른 부분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뭐 극우 유튜브처럼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뭐 국가인재개발원장 가고 뭐 통일부 장관에 뭐 김정은 체제 혁파하겠다 이런 분들이 가고 이런 거는 예. 누가 봐도 인사가 망사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다만 뭐 예. 조규성 선수나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단연 화제 인물은 장미란 신임 문체부 제2차관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정치권 이슈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사건 사고인데요. 과거 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배상윤 회장과 갈등 빚은 투자자 사주 받으신 거 맞나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에 위협을 가한 중대 조직폭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직접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삼 년 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조직원들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사건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순호아파. 근데 네. 이제 순호아파라는 게 전국 10대 조직 중에 하나라면서요? 뭐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조직이고 제가 2023년 지금 아마 경찰청이 갖고 있는 조직을 보니까 조직이 아마 전국에 208개 사람의 인원수는 한 5,000명 가까이 되던데요. 지금 10대가 아마 제가 보는 통계 중에 10년 이래에 10대가 가장 많아졌는데 그중에 이제 순호파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파고 순호아파. 순호아가 왜 순호아가 됐는가 하면 그 뭐 제일 처음에 만났는 그 음식점이 뭐 호프집이 순호아다 이런 말도 있고 죄송합니다. 어떤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수놓는다 이래가지고 순호아파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사실 굉장히 좋은 특급 호텔이죠. 대통령도 많이 오시고 외국 대통령도 많이 오시는 그 호텔에 가서 공연 중인 손님에게 욕설 하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90도 인사, 저도 뭐 좋은 분 만나면 90도 인사하지만 저렇게 호텔 로비에서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90도 인사하는 거 당연히 옆에 지금 캐리어 갖고 왔는 저 손님에게는 불안감 조성하는 거고 전 제일 마지막 참 사진 기함하겠는데요. 문신 드러낸 채 저렇게 사우나에 있으면 저게 과연 해야 할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검찰청에서 거의 와해했다는데 이런 조직이 있으면 검찰은 정말 한치의 주저함 없이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도 저런 일이 있군요. 문신 드러낸 채 사우나 가고 90도 인사. 저기 이 해당 호텔 로비 많은 분들이 좀 기분 좋으려고 찾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3년 전 얘기.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웃기던데 호텔 식당에서 공연 중인 밴드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했다. 근데 이 뭐 순호아파가 호텔을 그냥 가지 않았을 테고 왜 간 거고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이제 순호아파 중에 50대, 60대 원로들이 있었는가 봐요. 원로대가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하얏트 호텔에 이제 사모펀드를 가지고 이제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돈을 투자했는데 60억 정도의 손해를 봤답니다. 그 60억을 받아내려고 하니까 그 원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서 저렇게 난동을 부렸다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베트남에 도망가 있는 그 사람도 알펜시아 갖고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은데 왜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굴지의 호텔을 인수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굴지의 어떤 기업을 지금 쌍방울이라는 기업도 인수하고 있는데 조직폭력배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 국가는 진짜 발본색원에서 다 빼앗아야 됩니다.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있는데 정말 성실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조직폭력배 소나기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피트니스 클럽 회원분 한 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당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3년 전에? 예, 갑자기 이제 이 문신을 한 청년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 중앙에 앉아서 뭐 담배를 피우고 막 욕설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피트니스 클럽에서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탈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호텔 로비나 이런 데서 막 저렇게 계속 버티고 있고 해서 이게 바로 KH 배상윤 회장이 이 호텔 소유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KH 그룹이 이제 그때 60억을 빌려갖고 그걸 이제 갚으라고 그러면 저렇게 호텔을 장기했는데 이 호텔이요.
미국 대통령이 오면 묵는 호텔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텔이에요. 그런 호텔에 저렇게 조폭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설치한다는 거. 그래서 이 호텔의 그 KH 그룹에서 당시에 이 호텔 사장을 누굴 임명했냐면 경찰서장 출신을 임명을 했습니다. 3년 전 있었던 뭐 직접 거기 계셨던 건 아니에요? 아, 지금 잘 아시죠? 무서워서 못 있습니다. 예. 3년 전 사건의 내막 그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진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제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을 차례가 왔는데 잠깐 착각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호국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쿠데타, 탄핵, 쓰레기 아이들이 들을까 무섭네요. 예, 요즘 단어들이 꽤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누워서 침 뱉냐 이런 비판도 하셨고요. 예. 왜 맛있는 수박한테 화풀이 하나요? 이런 비슷한 댓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악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마지막 댓글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진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도 오늘 저 영상 꽤 많이 봤는데 네네. 저 인사불성의 이유가 술이 아니라 마약이었네요. 그렇죠. 사실 마약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는 지금 저 영상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고 뭐 다른 특정인의 말을 해서 좀 죄송한데 모 기업에 있는 손녀가 그 특정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모습도 보이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자기 팔이 붙어 있는데 내 팔이 어디 있냐고 저렇게 물으면 사실상 정설의 고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저히 술을 먹고는 저런 이야기가 안 되니 방위지구대에서는 원래 지구대에는 마약 수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수사대를 불러서 간이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필로폰 투약 혐의가 있었고 더 경악할 일은 이 여성 지금 마약으로 재판받는 중이다. 왜 구속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구속 안 하니까 또 마약하는 거잖아요. 제발 마약하시는 사람들 제대로 구속해서 더 이상 마약 못하도록 만들고 그들에게 치료 처우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런저런 거 많이 봐왔던 경찰도 뭐 갑자기 내 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 CCTV 고스란히 찍힌 마약 투약 혐의의 이 여성 얘기까지 영상 위주로만 만나봤습니다. 또 하나 뉴스탑10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0인데요. 어제 오늘 온라인에서 말들이 많았던 이 얘기입니다. 20살의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명품 가감에 어떤 액체를 튀겼는데 이게 전액 배상을 요구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꽤 비싼 가방에. 네, 뭐 A사에 나와 있는 가방이고 지금 저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말은 맞더라고요. 700만 원 정도 하는 A사 가방인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 1월 달 정도에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 어떤 액체가 튀었다고 전체적인 배상 금액 700만 원을 달라는데요. 제가 세 가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음식점이잖아요. 음식점이면 시설 소유 관리 배상이라 그래서 음식점에 그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니까 그 보험회사 딱 그 업주가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보험 처리할 테니까 보험 처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 보험회사와 저 700만 원 달라는 사람이 싸우면 됩니다. 굳이 우리 아르바이트 학생 거기서 있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게 과실상계가 나오면 그 가방은 보험회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 그냥 돌려주면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거는 따져봐야 되겠죠. 진짜라면 우리가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계산서가 있으면 계산서 있는 날로부터 계산서 없으면 제조일로부터 감가상각해서 그 감가상각했는 비용을 처리하고 그 비용 주면 그 가방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 가방 다른 중고나라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자체의 그 정보 배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 발생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값을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 2, 3의 합사는
다물어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업주에 계시는 분이 이거 시설 아까 말씀드렸던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또 이런 사례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액체 튀긴 얘기까지. 예. 저기죠? 백이죠? 알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